이제 그만. 나도 내 속도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거실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허동진은 리모컨을 든 채 나를 바라봤죠. 뭐라고?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는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김이 새어나와 유리창을 뿌옇게 덮었죠.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다 은퇴한 지 반년.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에 맞춰 눈을 뜨고 밥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듣는 일상. 예전엔 운행표대로 하루가 굴러갔지만 이제는 시간표가 사라진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날도 동지는 식탁에 앉아 말했죠. 이 반찬 어제랑 똑같네. 그 말이 왜 그리 서운했던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좀 바꿔봐요. 나도 이제 쉬고 싶어요. 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밥상까지 안 차릴 순 없잖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평생 그 사람 밥상 차리느라 내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마디는 휘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함께 산 게 아니라 같은 집에 묵은 사람이었구나. 점점 서로의 말이 줄었습니다. 밥상에선 숟가락 소리만 들리고 TV 소리만 높아졌죠. 은퇴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대신 찾아온 건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나는 어느 날 벽식에 초침을 똑바로 맞추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내 시간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버스회사 동료 선배 언니가 은퇴 모임에서 그러더군요. 오키야, 이제는 남편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나이에도 인생 이막은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죠. 그날 밤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잠든 얼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표정엔 무심함과 익숙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내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창문 밖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어요. 누군가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나는 갑자기 그 두 부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진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어? 은퇴했으면 좀 늦잠 좀 자라. 잠이 안 와요. 이젠 알람 없어도 깨요. 그게 버릇이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나는 더는 그 버릇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 반찬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우리 각자 살아보면 어때요? 뭐, 같은 집에 살긴 해도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밥도 각자, 방도 따로, 생활비는 반반. 그게 부부야, 하숙이야? 이젠 부부보단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요. 동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네. 이젠 내 속도로 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더니 뜻밖의 말이 나왔죠. 좋아. 그렇게 해보자.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없이 그저 지친 목소리 하나만 남았죠. 그날 밤 나는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접고 옷가지 몇 개를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새벽 첫 차를 몰던 그때처럼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리고 그 끝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외로움이 될 줄은요. 버스 운전대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유란 걸 맛봤을 때 나는 그게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쥐어보니 아무 맛도 없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나를 부르는 손님도 목적지도 없었죠. 그저 멈춰버린 시계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론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서로 방을 따로 쓰기로 한 첫날엔 신기했어요. 밥은 각자, 생활비는 반반. 서로 뭐라 하지 않으니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공기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조차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오키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동네 슈퍼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운전 안 하니까 피곤은 덜하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내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표정이 비어 있는 거였다는 걸. 그날 오후 동네를 한 바퀴 걷다가 낯선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방 느리게 걷기.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음악, 낡은 책 냄새,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나를 감쌌죠. 어서 오세요.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그냥 조용해서요. 요즘 이런 공간 찾는 분들 많아요. 다들 쉼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그녀의 말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쉼이 필요하다. 그래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 말고 그냥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서점에 자주 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잡지나 시집을 아무렇게나 펼쳐 읽었죠. 그곳에선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찬 또 했네. TV 소리 좀 줄여. 그런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낯설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그 서점에서 요가 모임 안내문을 받습니다. 시니어 요가 회원 모집, 매주 금 오전 10시, 마음의 온도 36.5. 종이에 적힌 문장이 왠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요가를 시작했죠.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숨을 고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세상은 잠시 잊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땀 한 줄기가 이마를 타고 흘렀는데 그게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요가가 내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미라를 만났어요. 처음 뵙죠? 박오키 씨? 네. 저희 요가반 처음이세요? 아, 저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정미라는 밝고 수다스러웠습니다. 언니, 저랑 나이 비슷하시네요? 60대 초반? 그쯤 됐죠. 우리 동갑이네요. 반가워요. 그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요가가 끝나면 커피 한잔 하자며 자연스럽게 나를 끌었어요. 그녀와 이야기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노후 걱정까지 서로의 얘기가 신기하게 닮아 있었죠. 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요? 딱히요. 그냥 집에 있죠. 그럼 심심하시겠다. 요즘 시니어 창업 많이들 해요. 창업이요? 응,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 아는 오라버니가 동네 서점 카페 프로젝트 하는데 완전 좋아요. 초기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그냥 보증만 서주면 돼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마을 서점이었어요. 책 냄새, 커피 향, 그리고 따뜻한 조명. 내가 방금 다녀온 그 공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공간, 오키 언니랑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가요? 당연하죠. 버스 기사 하셨다면서요? 사람 상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커피 내리고 손님 맞이하고 딱 그게 언니 스타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나도 이런 조용한 공간 하나쯤 가지고 싶었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증만 서면 된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마치 오래된 버스 브레이크가 미묘하게 삐걱거릴 때처럼 멈춰야 할지 그대로 달려야 할지 모르겠는 그 기분이요. 며칠 뒤 정미라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일 대표님이랑 차 한잔 어때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래요. 만나봐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내 인생 두 번째 시간표의 시작이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표의 첫 줄이 사기라는 단어로 덮이게 될 줄은요. 아휴, 무릎이 요즘 왜 이래. 조금만 걸어도 뻐근하네. 그날 아침 동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부었다고 하더니 오늘은 걸음조차 불편해 보였죠. 병원 가보세요. 별거 아니야. 찜질하면 낫겠지.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그 말 속엔 내 말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뜻도 들어 있었어요. 나는 요가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화요일과 금요일만 기다려집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요가가 끝나면 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도 정미라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죠. 언니, 오늘따라 얼굴이 피었어요. 글쎄요. 요가 덕분인가 봐요. 그럼요. 숨 고르기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미라는 늘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히는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언니, 그날 말씀드린 대표님 기억나죠? 내일 잠깐 시간 되세요? 시니어 동네 서점 카페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는데 한 번만 들어봐요. 보증만 서면 된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녀는 보증만 서면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점점 귓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보증이란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린 적이 있을까요? 다음 날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백수연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후한 인상이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니어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 책방형 카페 창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만 서주시면 초기 자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수익은 반반 나눠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마을 서점 몇 군데, 인테리어가 예뻤고 손님들도 많아 보였죠. 여기 보세요. 이번 달 순익만 180만 원이에요. 운영은 본사에서 도와드리고 언니는 이름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는 내 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옥희 씨 같은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버스 타는 게 즐거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처럼요. 인정받는 기분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집에 돌아오자 동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또 요가 갔다 왔어? 응, 그리고 잠깐 사업 설명회도 들었어요. 사업 설명회? 무슨 사업? 책방 카페 같은 거예요. 보증만 서주면 된다는데. 동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증?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절대 하지 마. 왜 그렇게 단정해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이야? 정미라 씨 소개해요. 좋은 사람 같던데.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돈 얘기 안 해. 나도 예전에 하청 맡았다가 계약서만 쓰면 된다는 말 믿고 돈 다 날렸어. 그건 당신 얘기고요. 세상엔 믿을 만한 사람도 있죠.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죠. 며칠 뒤 동지는 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였죠. 거기서 윤혜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분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살갑게 말하는지 몰라. 무릎 스트레칭도 알려주고 주식 얘기도 좀 해주더라고. 주식 얘기요? 응, 요즘 시장 어렵다고 장기 분산해야 한다고. 참 똑똑해.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낯선 여자와 말을 섞는 걸 꺼렸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묘하게 기분이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요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정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내일 대표님이 위임장 관련 서류 보여드린대요. 그거 사인만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임장이라니 괜히 복잡한 일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귀찮은 일은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언니는 이름만 올리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백수연은 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위임이에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한 거죠. 저희가 대신 대출받고 인테리어 결제까지 처리할게요. 볼펜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미라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언니, 걱정 마요. 나도 이렇게 했어요. 금방 끝나요. 나는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그 한 줄의 서명으로 내 인생의 균형이 흔들릴 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 벚꽃이 흩날리며 내 어깨에 앉았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나도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날 저녁 동진이 물었습니다. 그 일 진짜 할 거야? 응. 이번엔 내 인생이에요. 간섭하지 말아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감싸쥐고 있더군요. TV에서는 주식 그래프가 오르고 내리고 있었고 그 화면이 마치 우리 부부의 인생 곡선 같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결국엔 제자리.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그래프가 곧 끝없이 내려가기 시작할 줄은요. 여기요,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백수연은 두툼한 서류철을 내 앞에 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엔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위임장, 담보대출 실행 승인, 사업자 대표 명의.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고 정미라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나도 저번 달에 이렇게 했어요.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볼펜을 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당당해서 도리어 내가 조심스러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서류에 이름을 쓰는 순간 잉크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삶의 새로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요.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백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조만간 현장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정미라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언니, 잘 됐어요. 이제 진짜 사장님 되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동진이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갔다 왔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 알림 떴어. 대출 실행되었다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 돈은 안 건드린다잖아요. 누가 그래? 대표님이요. 대표님이 누군데? 네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들 믿었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손으로 귀를 막고 말했죠. 됐어요. 이번엔 제 일이에요.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지. 그게 사기면 어쩔 거야?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로 들려오는 동진의 한숨 소리가 낮게 깔렸죠.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켜니 정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현장 미팅 있어요. 오실래요? 어디예요? 남양주 쪽이요. 예비 매장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신축상가 앞이었습니다. 아직 간판도 없는 건물, 안에는 페인트 냄새가 가득했죠. 백수연은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오키 씨 이름으로 들어갈 매장이에요. 그는 설계도 같은 종이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책 진열대는 여기, 카운터는 이쪽. 인테리어는 3주 안에 끝납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처음이니까 여유 있게 잡았어요. 오픈하면 본사에서 마케팅도 지원해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눈앞의 공간이 현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정말 내 가게가 생기는구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쪽에서 인테리어 기사들이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죠. 이 건물, 선순위 임차권 복잡하다던데. 그 말이 귀에 걸렸지만 금세 백수연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건 저희가 다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의 미소는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와 동진에게 말했어요. 가게 봤어요.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신뢰할 만해? 그럼요. 깔끔하고 성실해 보여요.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제일 많아. 또 그렇게 말한다.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손끝이 저릿했어요. 서류에 남겨둔 내 서명, 그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 머릿속에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미라가 커피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이젠 진짜 대표예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번 주 안에 인테리어 계약금 들어가요. 계약금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본사 자금으로 처리돼요. 대신 위임장 있으니까. 대표님이 대신 결제할 거예요. 그녀는 늘 말이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런데 묘하게 그날은 그 미소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불을 끄는데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주름 사이로 낯선 눈빛이 서려 있었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입금 완료, 사업자 계좌. 그 숫자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5천만 원.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 뒤 그 돈이 통째로 사라질 것이라는 걸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
인테리어 거의 끝났대요. 이번 주 안에 현판 달 거라네요. 정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언니 이름 걸린 가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간판을 다는 날이라니 눈앞이 밝아지는 듯 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분명 내 가게라 했는데 내 이름이 적힌 어떤 서류도 간판 도면도 아직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 씨, 간판엔 제 이름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요. 근데 본사 디자인팀에서 통일한다네요. 요즘 브랜드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어딘가가 찜찜했습니다. 며칠 뒤 백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키 사장님, 오늘 인테리어 마무리금 정산해야 해서요.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되죠? 그럼요. 위임장 있으니까요. 네, 그 덕분에 일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낮고 빠르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은행에서 연락 오면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통상적인 절차니까요. 네, 알겠어요.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인출 안 했는데요.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께서 인출하셨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첨부되어 있네요. 손에 들린 전화가 식은 듯 했습니다. 그 대리인 이름이 뭐예요? 백수연 씨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제 사업 파트너예요. 근데 그 돈은 인테리어 자금인데 대리 권한이 있으셔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정미라의 웃음, 백수연의 부드러운 말투, 서류에 서명하던 내 손, 그리고 그 잉크 냄새. 위임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급히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수연 씨 연락돼요? 대출금이 인출됐다는데요. 그래요? 아, 그분 요즘 바쁘다던데. 잠시 출장 간다고 했어요. 출장이요? 어디로요? 글쎄요, 서울 쪽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녀의 말투가 흔들렸습니다. 잠깐, 그럼 인테리어는요? 가게는요? 언니, 너무 걱정 말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가는 여전히 공사 중이었지만 입구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인테리어 하는 가게죠? 네.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주인인데요. 주인이라뇨. 이 건물 제 소유입니다만. 남자의 얼굴엔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됐는데요. 누구 이름으로요? 김모 씨요. 전세 보증금 선순위로 잡혀 있어요. 선순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돈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미 임대 계약 끝났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핸드폰을 수십 번 걸어도 정미라, 백수연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음만 차갑게 울려 퍼졌죠. 집에 들어서자 동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그 돈이 사라졌어요. 뭐? 대출금이 인출됐어요. 위임장으로. 내가 뭘 했어? 그게 사기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땐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하길래.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동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릎을 감싼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습니다. 방 안엔 나 혼자였고 그 빗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증만 서면 된다. 위임장만 쓰면 된다. 본사에서 다 처리한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믿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통장 잔고 영원,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잘못을 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엔 절대 속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지금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 차가운 안내음이 반복될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정미라의 번호, 백수연의 번호, 둘 다 똑같았어요. 없는 번호, 연결 불가.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 했던 사람이잖아. 같이 웃던 사람이었잖아. 그날 오후 나는 남양주 공사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이미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메디핏 헬스 앤 필라테스 오픈 예정.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요. 내가 봤던 책장도 커피 머신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착오야. 잠깐만. 나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죠. 저기요, 혹시 이 건물에 시니어 북스카페 들어올 예정이었죠? 관리인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계약 없어요. 여긴 처음부터 헬스장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럼 백수연이라는 분 몰라요? 처음 듣는데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혹시 박옥희 씨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직접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담보 서류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현재 연체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테리어 자금으로 이미 다 결제됐다는데요. 직원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인출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됐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사람 내 이름으로 다 빼갔다고요? 직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절차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동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손에 쥔 대출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요. 다 사기였어요. 뭐라고? 그 사람들 다 날 속였어요. 정미라도 백수연도 위임장으로 돈을 다 빼갔대요. 동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땐 정말 믿었어요. 나도 다시 일어나고 싶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야? 집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웃고 울던 모든 기억이 깃든 곳. 그걸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니 세상이 멈춘 듯 했죠.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식탁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조용한 집안, 멈춘 시계, 그리고 귀에 맴도는 전화 안내음.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종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오키 씨,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대포통장으로 인출됐고 그 위임장 서명은 본인 동이라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쥔 펜 한 번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동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정미라였나? 그 인간 얼굴만 보이면 가만 안 둬. 소용없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이래서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돼. 그는 무릎을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또 내 예감이 맞았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근데 왜 그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한마디가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거리며 흐른 시간만이 우리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사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백수연이란 인물은 이미 사기 전과자예요. 함께 움직인 여성도 있어요. 이름이 정미라.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라. 그 따뜻한 미소가, 그날의 커피 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동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죠. 그 다음엔 다시 살아야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멈춘 시계 소리와 섞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 하지만 그 끝은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키 씨,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안에 대출 상환이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유리잔처럼 부서져 귀에 박혔습니다. 나는 도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해를 조금 줄이려면 지금 파는 게 낫습니다.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네. 내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장 위엔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단체 사진, 수학여행 가기 전 문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오래된 웨딩 사진. 이건 가져가자. 사진을 들고 말했지만 동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사이의 거리처럼 멀어졌습니다. 동진 씨,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미 끝났잖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후회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가 나왔어요. 퇴직하던 날 동진이 몰래 넣어둔 쪽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살자. 당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왜 서로한테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박스가 산처럼 쌓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식탁 위 찻잔 2개뿐이었어요. 이건 버릴까? 나도. 동진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이 집 기억이니까.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짧게 인사했어요. 짐 다 실으면 바로 나가시죠. 나는 현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마루에 비치고 벽에 남은 못자국이 보였어요. 거기엔 오래전 시계가 걸려 있었죠. 시간이 멈춰 있던 그 시계. 갑시다. 동진의 말에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에 남아 오래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원룸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냉장고보다 작은 부엌이 달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창문 밖엔 골목가로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설거지하고 TV를 켜놓고 뉴스 대신 요가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자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이 좁아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하나 없는 집, 식탁 맞은편이 텅 빈 식사 시간, 불 꺼진 거실의 정적. 밤이 되면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는데 습관처럼 화면을 켰다가 껐죠. SNS에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나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손 빠른 편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날 밤 나는 조금 들떴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도 일할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진 씨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를 봤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커튼이 걸려 있을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모든 게 궁금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그 집 거실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 목소리가 카운터 위 투명 칸막이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마트 계산대 번호표 6번.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코드 삑삑거리는 소리와 영수증이 나오는 종이 냄새, 그리고 손님들의 짧은 인사. 그게 이제 내 일상이 되었죠. 일을 마치고 좁은 원룸으로 돌아오면 조용한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컵라면 물을 붓고 TV를 켰지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자유였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혼자가 편했습니다. 누가 밥 차리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TV 리모컨을 두고 싸울 일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창밖을 보는데 정류장에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구부정하고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동진 씨? 버스가 출발했고 나는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오키야.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럭저럭요. 일하고 있어요. 마트 계산대요. 그래, 나도 경비 일해. 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티는 거지 뭐. 그러게요. 서로의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말을 덧붙일 용기도 끊을 용기도 없었죠. 그러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키야, 우리 참 바보 같았다.
네. 자유가 좋은 줄만 알았지. 그 자유가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약속도 없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한눈에 늙어버린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너도 그랬잖아. 우리는 오래 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말을 꺼내자 동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로한테 조금 더 따뜻했을 거야. 그리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집도 우리도 안 잃었을 텐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는 내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게 어디야? 맞아요. 살아있다는 게 남은 기회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동반자처럼 말이죠. 밥은 챙겨 먹어? 무릎 괜찮아요? 오늘은 좀 덜 외롭네요. 그런 짧은 대화가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골목 끝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자유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폈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았다. 그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다시 잡아줄 용기를 내는 것. 창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과 아직 남은 것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비록 집도 돈도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엔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죠. 그 불빛은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